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로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중세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경제,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를 이끌어서 이제 중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생산력이 고려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수취할 때도 사람에 갖다 붙이는 세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인세의 비중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토지 생산력이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해요. 시위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농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토지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토지 지배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이 신라에 비해서 고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지배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 같은 경우도 상업이나 수공업도 물론 고려시대 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긴 하지만 토지가 이제 근본이 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그 식량이 확보가 되고 국가는 이제 그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토지를 지급을 받아요. 왕으로부터 이제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조지가 설정된 이 토지들을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귀족들이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하고 나와 있죠. 중농정책이 추진됩니다. 민생이 안정되어야 되겠죠. 물론 민생이 안정되는지는 좀 의심스럽지만, 국가재정이 중농정책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확보가 됩니다. 토지와 조세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귀족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려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토지가 역분전이라는 토지가 태조 때 지급이 됩니다. 940년에 역분전이라는 토지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고려 후삼국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고려 후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936년 통일하고 나서 940년에 논공행상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이 있었던 이 개국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국공신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토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역분전의 성격이 나중에는 이 역분전의 어떤 그 성격을 좀 바탕으로 해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토지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려 경종 때예요. 고려 경종 때에 976년에 시정 전시과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시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정 전시과가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전은 뭐냐면 이 토지를 얘기하고 시는 이제 땔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지와 시지가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이 되는데, 전지와 시지가 그래서 각각 등급에 맞게 18등급에 맞게 지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정 전시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관품 더하기 인품이 되겠습니다. 관품 더하기 인품에 맞게 등급을 나눠서 관품이나 인품을 반영을 해서 등급을 나눠요. 18등급까지 나눠요. 18등급 또는 10등급, 저희 시정 전시과 때는 10등급, 8등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고려 광종 때에 그 사색 공복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색이니, 단색이니, 비색이니, 녹색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관품에 따라서 복색을 달리하는 그거 이제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색 공복을 이 시정 전시과 때에 반영을 해서 각각, 그러니까 자색이죠? 자색, 단색, 그 다음에 비색,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이 되겠고, 그리고 또, 문무, 양반이, 이때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문무, 양반. 자, 문반계가 들어가요. 문반계. 문반이 들어가게 되고, 잡업. 그 다음에 무반계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문반계. 그 다음에 잡업계. 문반, 잡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자색을 입은 이 관품은 문무의 어떤 그 기준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 호족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호족들이 왕실들과 어떤 그 혈통 관계로 이제 맺어지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인품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문무의 어떤 그 개념을 적용받지 않는. 그래서 이 자색 같은 경우 18등급으로 이제 구분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식과의 토지 지급액 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있는데, 이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있는 이 경종 때의 시정 전식과는, 자,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관품, 이 관품들에게 지급이 된 토지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 단색이라든지 비색이라든지 또는 녹색의 그 관복을 입은, 자, 이 관리들에게도, 자, 이런 식의 문무, 그러니까 문반, 잡업, 문반, 잡업,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가 지급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뭐 10등급이에요. 10등급이고, 여기도 10등급이고, 여기가 이제 그 5등급이고, 여기가 이제 8등급, 그 여기는 10등급,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 이 자색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이제 이 자색을 입은 품계는 18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정 전식과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품이나 인품을 병용한 급전지였었다. 자, 시정 전식과가 되고, 광종 때의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문반, 무반, 잡업으로 이제 지급을 했었다. 라는 게 있고, 그것도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이 한외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외과. 그러니까 이 18등급이 그 18등급 바깥에 18등급까지가 이제 그 18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자, 그 과를 이제 한외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외과에도 이제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말단 그 하위 직급을 얘기하죠. 하위 그 관리를 얘기하는데, 15결의 토지가 지급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결. 15결 지급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 지급이 되냐면, 말단 관리, 설이라든지, 또는 군인들, 말단 군인들, 자, 이런 군인들에게, 자, 한외과라는, 자, 형태로 해서, 그, 토지가 지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 전식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정 전식과의 참고 자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정 전식과에서 이제 좀 토지 제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자, 개정 전식과가 시행이 됩니다. 개정 전식과가 이제 고려 이제 옥종 때 시행이 되는데, 998년에 개정 전식과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76년에 경정 전식과가 시행이 되면서, 자, 이 전식과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개정 전식과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개정 전식과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인품이 없어져요. 인품을, 자, 제거를 하고,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얘기하죠?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자, 18등급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자, 시정 전식과 때는 자단, 녹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그 등급을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일화해요. 하나로 이제 합쳐요. 하나로 합쳐서 이제 18등급의 문무 18등급으로, 자, 이 개정 전식과 때에 만들어 놨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반, 무반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정 전식과 때에.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뭐가 있냐면, 군인 전식과가 처음 실시가 돼요.
자, 이 군인 전시과는 군인전이 아니에요. 군인 전시과. 그래서 이제 높은 이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군인들도 이 전시과 체제에 편입이 되어서 자, 등급을 설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전시과 처음 시행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전현직 관리에게는 지급하였으나, 자, 퇴직 관리는 현직 관리에 비해서 자, 몇 과를 낮추어서 급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시정 전시과하고 개정 전시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전현직이 들어가거든요. 전현직이 들어가요. 전현직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정전시과 때의, 토지제도가 이제 그 전시과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자, 현직 관리에게만, 자, 토지가 지급이 돼요. 그리고 토지 지급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현직 관리 있지 않습니까? 현직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제전시과로 들어오게 되면서 토지를 지급할 땅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제전시과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자, 전지와 시지의 지급량이, 자, 경정대, 목정대, 문정대가 다 달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목정대 같은 경우는 이 시지가 16등급 그 밑으로는 이제 지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문종 때는 15등급 밑으로는 시지도조차도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정전시과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시정전시과 때 한외과 말씀드렸었어요. 한외과. 그러니까 18등급 이외의 과가 이제 한외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외과는 굉장히 낮은 토지를 지급하는데, 이 한외과가 개정전시과 때 또 있었는데, 이 경정전시과 때에 와서 이 한외과가 폐지가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된다라기보다도, 이 한외과에 속해 있어서 이제 토지를 지급받았던 관리들이 이제 18등급의 토지 등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종 때 경정전시과 있잖아요. 이 경정전시과 내에 이 한외과에 있었던 토지를 지급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정전시과는 그래서 이제 문종 때 1076년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 시정전시과 1976년 실시되고 나서 정확히 100년 후에 경정전시과가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시의 지급액이 감소되었다. 대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가 굉장히 부족해지죠. 자, 직역을 세습하게 되면서 토지도 이제 세습을 하게 돼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 토지를 관직의 복무가 끝나거나 죽게 되면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지만, 자, 고려는 귀족제사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족이면 대대손손이 귀족이 되잖아요. 응서라든지 고금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토지도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세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수조권이 세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 부족이다. 무관의 대우가 개선이 되었다. 경정전시과 때에 무관의 대우가 개선이 돼요. 자, 무관 대우가 개선이 되었다. 토지가 이때 때는 이 시정전시과 때도 무인들에게 이제 토지가 지급이 되거든요. 군인들에게 토지가 되는데, 한외과로서 토지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근데 이 한외과 토지가 무관 때는, 18등급 안으로 들어와요. 18등급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등급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15결이었다면 토지 지급하는 결수가 이때는 최대한 25결까지 지급을 받는. 자, 그렇게 되면서 무관의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란족 거란족과의 전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을 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관의 대우가 그렇게 개선되었다. 종전까지 전시가 지급되다 산관이 탈락. 산관은 전직 관리를 산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혹은 일부 탈락 대상이다.
뭐 또 그리고 이제 향직이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향직. 지방의 관리, 지방에 있는 향리들을 향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효과가 소멸되었다. 무산과 전시, 별사과 전시가 이제 마련이 되었다.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5과 이하는 시지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를 보면 15과 있지 않습니까? 15과의 문종 때 그 시지가 지급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시과 제도의 상속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전시과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관직의 복무가 끝나면 다시 국가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역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고려는 귀족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전시과 제도의 전시과 체제 하에서 토지는 세습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역이 어떤 세습됨에 따라서 수조지도 마찬가지로 세습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뭐 전시과와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 대해서 자, 비교를 해 놓았는데, 자, 고려의 전시과는 자,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죠.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저기 이 임야, 산을 얘기하겠죠. 이 산을 그 산에 어떤 토지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이 아닌, 그리고 이제 과전법 같은 경우는 과전법은 이제 전지만 지급을 받는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 공음전, 전시과에서는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이 지급이 되죠. 자, 이거 전부 다 세습이 되는 토지들이에요.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지 않습니까? 군인전, 외역전은 자, 군인의 관직 복무의 대가, 그다음에 외역전은 향리 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토지인데, 그 향역, 군인이라는 그 역이 세습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습이 된다. 자, 그리고 공음전이 없다. 조선에서는 양반에게만 지급이 되었다. 그리고 전시과는 전국적으로 지급이 돼요. 전국에 있는 토지들이 지급이 돼요. 전지나 시지나. 그래서 참고로 근데 두 개가 빠져요. 양계가 빠집니다. 동계하고 북계가 빠져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고려 과전법은 이 경기 지역에 한해서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되었다. 과전법은 전현직 모든 관리에게 지급되었다. 뭐 과전법 처음에는 뭐 전현직 모든 관리에게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나중에 그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이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토지 국유와 수조권 지급, 지배층 위주의 토지 분배, 자,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능, 자, 관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전시과 과전법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시과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와 시지가 지급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이 없다. 자,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이 되었다. 자, 원칙적으로 퇴직 시, 사망 시에는 토지를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원칙은 국가가 징수하여 수조권자에게 지급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고려시대 때 이 전시과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에서 자, 세금을 조를 걷어서 그런 이제 관리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게 고려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수조권자가 직접 조를 수취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부당하게 개인이 관리가 부당하게 조를 수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토지 모순이 되고 토지 문란이 되어서 고려가 이제 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토지의 종류 및 성격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양반전이 있고, 뭐, 고음전 식과가 있고, 한인전이 있고, 군인전이 있고, 내장전이 있고, 공회전이 있고, 구분전이 있고, 외역전이 있고, 자, 민전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많은데, 자, 이런 토지들이 전부 다 이제 수조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전은 이제 사유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유지. 개인 소유의 토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양반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과전이요. 직역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토지다.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능. 자, 역의 세습으로 토지도 세습됐다. 말씀드렸죠? 양반전. 자, 공음전 시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다.
자, 귀족제 사회를, 고려가 귀족제 사회임을, 증명하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공을 세운 공로자 또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다.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자식과. 한인전은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에게, 하급 관리의 자제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한인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전은 이제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2군 6위가 중앙군이지 않습니까? 그 군역이 또 세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도 당연히 세습이 되고. 자, 상급 군인은 전식과 체제 하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상급 군인들 진급하게 되면 뭐 상장군이나 대장군, 장군 뭐 이런 그 관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식과 체제에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자, 하급 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면세가 된다. 병역 복무 시에 일반민이 대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급 군인은 자기 소유의 소유지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소유의 땅에 이제 수조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수조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에 있는 세금을 자기가 걷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국가에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받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 복무실 일반민이 대신 경쟁한다고 그랬는데, 일반민을 뭐라고 하냐면 야호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 내장전이 있습니다. 자, 왕실의 경비 충당을 위한 왕실의 직할 토지다. 자, 고려 왕실 재산의 기본이 된다. 약 360여 개 수에 달한다. 이 내장전이 되는데, 참고로 이 장이나 철하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내장전을. 자, 그 다음에 공회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관청 및 왕실, 궁원은 이제 그 비빈들이나 그 왕족들이 거처하는 그 궁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왕실 궁원의 경비 조달을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가 바로 이 공회전이 되겠습니다. 공회전 안에는 이제 공수전, 지방관의 봉급,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수전이 있었고, 자, 지전, 지방관청의 소모품인 종이, 먹 등의 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전이 있었고, 자, 장전, 관역장의 공비를 충당하는, 관역장은 이제 말 갈아타는 그 역을 관장하는 곳을 이제 관역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내장전, 자, 왕실의 왕실 재정의 경비 지출을 위해 지급한다. 그 앞에 있는 내장전이 이 내장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전은 그래서 일종의 어떤 공회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회전과 내장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지라고 얘기해요. 공유지가 뭡니까? 국가 소유의 땅을 공유지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공유지와 사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내장전과 공회전은 국가 소유의 땅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전이 나와있죠? 구분전. 고려 현종 때, 자, 구분전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자, 휴량 구분전이 있습니다. 휴량 구분전, 그리고 양반 구분전이 있고, 잡 구분전이 있습니다. 잡 구분전은 이제 향리라든지 또는 진척, 이 진척을 이제 나룻배의 사공을 이제 진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휴량 구분전, 양반 구분전, 잡 구분전이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관리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인데, 관직에서 이제 복무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 특히 이제 하급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6품 이하의 하급 관리들은 생계가 좀 막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전은. 퇴직금 겸, 또 내가 죽으면, 우리 처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라든지 또는 딸 같은 경우는 그 직역이 이제 세습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역이 세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딸이라든지 처의 그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구분전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퇴역 군인들이라든지 6품 이하의 그 산직자,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바로 이 구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역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역전은 향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다. 향역의 세습으로 토지도 세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민전이 되겠죠. 민전은 개인 땅이에요. 개인 소유지가 되겠습니다. 민전. 그래서 민전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자장농이 되겠죠. 자장농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 국가에다 세금을 내죠. 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토지세를 10분의 1세를 내요. 참고죠. 보통 10분의 1세를 내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세를 내기도 하고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뭐라 합니까? 전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설정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전은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땅을 세습할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어요. 상속이 가능해요. 증여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고 자,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토지가 바로 민전이 되겠습니다. 이 민전 위에 뭐가 설정이 되냐면 수조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과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공전이에요. 공전인 경우에는 수조권적 공전이 설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냐면 국가에다 내야 되는 토지가 수조권적 공전이 되겠습니다. 공은 이제 국가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조권적 공전은 국가에다 내는 토지다. 그리고 이제 수조권적 사전 있지 않습니까? 사전은 개인에게 지급이 된 이 수조권이에요. 개인에게 관리에게 지급이 된 수조권이에요. 그 수조권을 개인이 행사하게 되면 관리가 행사하게 되면 자, 수조권적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전에 수조권적 사전이 설정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작제가 운영 가능하다. 소작농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작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소작은 또 일본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땅을 빌리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 양도 가능하다. 자, 상속. 자기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죠. 사적인 결정과 신족 제도의 관습에 토대를 두어서 균분 상속할 수도 있고 적장대 오대 상속할 수도 있고 적자 단독으로 상속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고려 시대 때는 보통 균분 상속을 주로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전은 사원에 딸린 토지를 사원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사원에 소속된 토지로 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지급이 되었다. 자, 이 사원전이 확대가 됩니다. 엄청 확대가 돼요. 고려 말에. 그래서 사원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도탄에 빠뜨리기도 하는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왕이 사찰의 토지를 기증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과 이 불교 간에 굉장히 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자,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원보로 형성이 되었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원보를 형성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밑에 각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대, 통리를 취하는 거죠.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죠. 자, 고리대 활동을 했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토지의 강점, 매수, 개간 등으로 자, 고려 말까지 확대가 되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사원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장생표라는 이 경계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 자, 왼쪽에 장생표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기적인 팁에. 자, 사원의 영토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사찰 소유의 영역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장생표 밑에 읽어보시게 되면 고려 불교 사원은 넓은 사원들과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비보 사찰의 경우에 사원령의 둘레에는 그 영역을 표시하는 장생표를 설치하고 직간을 두어 사원전을 관리했다. 직간. 이 사원 관리인을 직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전은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토지 지배를 행사하는 자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고리대, 암양유천, 그러니까 양인을 압박을 해서 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암양유천. 자, 이런 어떤 사원전의 폐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찰이라든지 자, 이런 승려제를 폐지할 것을 논의하는 자, 이런 논의가 이제 대두가 되기도 했었다. 자, 사원수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후기 때 사원수공업이 발달해요. 고려 전기 때는 사실 소수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향수 보고할 때 소라든지 또는 이 관에서 관청 수공업이 굉장히 좀 유행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서부터 민간 수공업이라든지 또는 자, 이런 어떤 사원에서 직접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자, 이런 형태로 좀 변화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물류, 그러니까 이제 옷감을 얘기하겠죠. 직물류라든지 또 기와, 종이 등이 제조가 되면서 사원 수공업이 발달한다. 자, 사원 촌락이 그래서 형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지급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적인 성격이겠죠?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과전, 외역전, 군인전 뭐 이런 게 있었고 신분적 성격이 있었다. 고금전, 한인전, 구분전 있었다. 자, 사회 경제적 조건.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자,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신라 시대 때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년 이내의 규칙적인 휴경이 바탕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이내의 2년 이내에 규칙적으로 휴환, 그러니까 토지를 놀릴 수 있는 그 휴경 농법이 행해질 수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실 통일신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뭐 토지를 막 2년, 3년씩만 놀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토지에 척박해서. 근데 이제 시비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름 주는 그 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토지에서 토지 지역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어떤 2년 이내의 규칙적인 휴경이 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수취체제도 이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동력에서 뭘로 바뀝니까? 노동력 위주의 어떤 세금을 걷었다면 고려 시대는 그래서 이제 토지 위주의 세금을 걷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세전이 있죠. 사원전이라든지 별사전. 별사전은 뭐 승직이라든지 또는 뭐 지리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국가에서 지급된 이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려 개인적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수취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취체제를 보시기 전에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수조권에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수조권에는 자, 공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는 자, 공유지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민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소유권적인 어떤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조권,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수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조권에 뭐가 설정이 되냐면 10분의 1세를 자, 공전이라든지 수조권적 공전이라든지 또는 수조권적 사전에다가 10분의 1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다 세금을 내든지 또는 이 개인에게 관리에게 세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1세는 이 공전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자, 이런 게 이제 민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전에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자, 수조권적 공전이 설정되어 있는 민전이 있고 수조권적 사전이 설정되어 있는 자, 민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전에서 뭐 자작농을 하든 뭐 소작농을 하든 소작을 주든 뭐 어쨌든 해갖고 자, 세금을 10분의 1세를 자, 국가에다 갖다 바친다 또는 저기 관리에 갖다 바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적인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공유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사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자, 10분의 1세를 국가에다 또는 개인에다 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참고로 이 민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전을 공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이 수조권적 공전이잖아요. 근데 민전은 국가 공유지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토지 공유지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적인 어떤 그 개념, 그 원토사상에 기반한 그 공전이라고 고려시대 때에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이 공전과 이 공전은 좀
좀 비슷하지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자, 뭐가 설정되냐면 전주와 이 전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주와 전객. 전주는 뭐냐면 전주는 수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를 전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전객은 이 민전에서 농사를 짓는 이 자장농 있지 않습니까? 자, 10분의 1 전주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는 보통 보면 이 전주 전객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전주 전객제가 이제 소멸되고 지주전호제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주와 전객이 토지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이제 세금을 내고 받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를 자, 이건 소유권적 토지잖아요. 소유권적 토지인데 공유지를 빌려줘요. 그래서 지대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를 받는 게 아니라 조세를 받는 게 아니라 지대를 받아요. 땅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자 대금을 이제 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대를 받는데 이 공유지는 땅을 빌려주게 되면 일반 소장농에 땅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땅을 빌려주게 되면 자 4분의 1의 지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사유지는 자 2분의 1의 지대를 받아요. 사유지가 좀 더 많이 되겠죠? 돈을. 그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 뭐 10가마를 생산했었어요. 그러면은 자 5가마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고 이제 그 국가에다가는 4분의 1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전에 대해서 뭐 살펴봤는데 조세와 지대징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민전은 말씀드린 10분의 1 조세를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조세를 가지고 녹봉이라든지 또는 국가 재원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의전, 둔전 등 국공유지는 4분의 1 지대를 징수를 한다. 일반 사유지는 뭐 2분의 1 지대를 납부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10분의 1 조세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수령 책임하에 각 9년의 향리들이 징수를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을에 9년 내 각 촌락 경지를 답사하는 답펌 손실이 시행이 됩니다. 답펌 손실. 답펌 손실. 예, 답사하여 탐험하여 토지가 평년에 비해서 손실이 얼마큼 났나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고려 문종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 문종 때 이 답펌 손실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1050년에 답펌 손실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면법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이제 문종 때 실시가 되는데 이 답펌 손실법과 제면법의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가을에 각 촌락 경지를 답사하는 답펌 손실을 시행해서 손실만큼 국가에서 세를 이제 좀 덜어주는 자, 이런 형태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실이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손실이 4분에 이르게 되면 자 전조를 면세를 해주게 되는 자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제면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려 문종 때에 자 토지를 백성들이 좀 제대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양계 지역 있죠? 양계지역, 북계와 동계 지역. 이 북계와 동계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자 세금을 수취한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익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뭐 고려시대 수취제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조세 공납역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민전은 민전 조세는 10분의 1이다. 지대는 뭐 4분의 1이다 말씀드렸죠? 자 사유지는 뭐 2분의 1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공납이 되겠는데, 공납은 고을마다 할당이 돼요. 자, 주현 공부법이 고려 광종 때 실시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전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주현마다 공물이 부담할 양을 정해서 그 마을마다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이제 그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관리가 이제 그 집집마다 그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가지고, 자, 공물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또 많이 부과를 하겠죠. 1등급이면 많이 부과를 하게 되고, 사람이 적으면 이제 적게 부과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납이 부과가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토산물도 이제 현물로 납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공납에는, 자,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습니다. 상공은 이제 해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그 공물을 얘기하죠. 별공은 수시로 거두는 공물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정남. 16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력을 수치한다. 자, 역에는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죠. 자, 군역은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복무하는 걸 군역이라 얘기하고, 자, 요역은 토목공사, 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걸 요역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공납이 나와있죠. 우리 앞전에 그 조세 수치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 공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의 종류에는 뭐 쌀, 조, 황금, 백은, 배, 명주, 명포, 백적동, 이거 뭐 금속이죠. 철, 소금, 실, 꿀, 쇠가죽, 쇠심줄. 자, 이러한 공납의 물품들이 자, 규정이 되었었어요. 고려 정종 때에 1041년에 이런 물품들이 정해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려 정종,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현종의 아들 정종. 정종이 두 명이잖아요. 태조의 아들 정종이 있고 현종의 아들 정종이 있지 않습니까? 현종의 아들 정종 때에 자, 이러한 공납의 물품들이 세금으로 정해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안에 이제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납부시기, 자, 부담하는 군현, 상납 관서 등을 명시하여 자, 부과되어서 이제 징수되는 공물이다. 이 상공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주연이 할당해서 자, 왕실이라든지 자, 궁원 및 정부의 각 기관 등에 매년 납부를 하게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주연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배웠었던 자, 각 주연에서는 이 공물을 민호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자, 9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9등급으로 나눠서 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납을 하게 돼요.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대납에 대해서. 자, 민호는 남자 장정수를 기준해서 9등급으로 나눈다. 방금 얘기해 드렸었죠. 전국에 소를 설치하여 금은, 철, 도자기, 약재, 해산물, 종이 등이나 특수한 수공업품 제작하여 헌납을 한다. 라는 거. 그다음 별공이 있습니다. 별공은 상공을 통해서 특산물을 받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때 이제 별공을 또 수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 별공 때문에. 수시로, 별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시로 뜯어가는 공물을 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폐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방 특산물 중 상공의 부족분을 부정기적으로 공납한 공물이다. 물종 수량이 일정하게 책정된 상공과는 달리 별공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라는 게 공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뭐 아시다시피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역이라고 하죠. 자, 역은 뭐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정남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자, 백정은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는 없으나 간혹 군역이 차출되고 반대급부로 토지가 지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군인전이 되겠습니다. 군인전이란 토지가 지급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요역 같은 경우는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호의 등급에 따라서 노동력이 증발한다. 자, 9등급이 되겠죠? 자, 궁궐을 조성하는 역이나 성을 쌓는 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동원하는 것이 있고, 군인이 이제 동원되겠죠? 자, 조세나 공물을 마련하고 운반하기 위한 공역처럼 군현 차원에서 동원되는 역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 있고 군현 차원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담당한 이 신역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인은 개인이 소유한 노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공노비는 소속 기관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납부를 해요. 신공은 이제 뭐 공무를 이야기하겠죠? 이 공무를 납부한다. 자, 그리고 요의 세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의 세목. 요라는 표현은 이제 뭐 부린다 이런 표현이죠. 잡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잡다한 물품을 내는 세목이 있는데, 자, 피곡,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을 피곡이라고 얘기하죠. 자, 포는 이제 삼배를 얘기하고, 자, 마초, 말을 먹이는 풀, 마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탄, 뭐 뗄나무라든지 석탄을 얘기하죠. 제목, 뭐 잘 재단한 나무 목재를 제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물품들을 자, 이 잡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물품들을 내는 세목을 잡공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상료가 있습니다. 상료. 자, 여기에다가 부과하는 현물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라는 그 명목으로 현물세를 부과한다. 나중에는 역을 대신해서 현물로 또 부과를 하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자, 조세수출의 특징 및 제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수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게 되면, 자, 차별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속현이라든지, 또는 향수부곡과 같은 이 천민집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물이라든지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또, 난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차별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부곡지와 속현 주민은 자, 일반 군인보다 과중하게 수탈을 했었다라는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역과 공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의 다소,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되어 자, 공납과 요역이 결합이 되었다. 자, 이거 또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수취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공납은, 자,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요, 공납은. 이 공납이 대납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납을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대납업자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돼요. 이 대납업자들이 대신, 예를 들어 이제 대구의 사과가 특산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곡물로? 그 사과를 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사과를 내야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자, 사과를 내려면 대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납업자들이 대신 사과를 사서 이자를 받아 먹어요. 대납업자들이 이자를 받아 먹는데, 그 광주 지역에서 어느 날 그 이자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에서 줄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과를 재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납부를 했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는데, 관리의 수령이 이제 그 사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대납업자와 수령이 결탁이 있었겠죠. 비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납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 교자 먹기로 대납업자에게 그 사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납부를 방해하는 업자다. 그래서 방납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방납이 확산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이 공납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후기 때는 또 요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로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납과 요역의 부과 기준이 고려시대 후기 때에 들어와서 더더욱 이제 인정, 사람의 어떤 다과에서 토지의 다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세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